동물학대, 방화, 야뇨증 등 폭력성을 발달시키는 요인들인 맥도날드 트라이애드를 전부 달성한 체이스는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마리화나를 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지내거나 술을 많이 마시곤 했으며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그의 정신상태는 악화되었고 이때쯤부터 조현병 증세가 점점 발현되고는 했습니다. 가령 자신의 심장이 가끔 멈춘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폐동맥을 훔쳐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머리를 통해 뇌에 흡수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오렌지를 머리에 올리곤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믿고 친구들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의 룸메이트들은 그가 끊임없이 술, 대마초, LSD를 한다며 불평했고 간혹 나체로 아파트 주변을 거닐기까지 하자 그의 룸메이트들은 이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기를 거부했고 결국은 룸메이트들이 대신 이사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그는 개와 고양이, 토끼 같은 동물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동물들을 죽여 날 것으로 먹어치우곤 했고 때로는 내장과 콜라를 믹서기에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의 내장을 섭취함으로써 심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적 행동들 때문에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 이혼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을 전전하며 살던 어느 날 자신의 정맥에 토끼의 혈액을 주사하려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 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새를 잡아 머리를 물어뜯거나 주사기를 훔쳐 심리치료용 개의 피를 뽑거나 일기장에 동물을 죽이고 피를 맛보는 느낌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기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에드먼드 캠퍼처럼 병원이 체이스를 사회에 풀어놓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증상이 더 심한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의 기행으로 인해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그를 두려워해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일도 있었으므로 사실은 그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통원 치료로 돌린 것입니다. 훗날 병원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유가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그곳에 살기 시작했지만 그의 정신병적 상태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방 정리 좀 하라고 나무라자 어머니를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며 UFO나 나치의 비밀 조직이 본인의 뒤를 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에는 무면허 총기 소지죄로 체포되어 벌금을 내는 걸로 끝났지만 1977년에는 22구경 권총을 구매하여 주택가를 차로 돌아다니며 창문이나 사람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으며 쇼핑 후 차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 집 주변에 있던 앰브로스 그리핀이라는 두 아이의 아버지는 이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후 그는 이 사건이 실린 신문을 스크랩했으며 시끄럽게 음악을 트는 이웃을 쫓아낸다며 차고에 불을 지릅니다. 1978년 1월 23일 아침에 남의 집에 침입을 했는데 부엌 창문 너머 집주인과 눈이 마주쳤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 집의 테라스에 계속 앉아있다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칩니다. 얼마 후 다른 집에 침입했고 집주인 부부가 돌아와 그를 발견하고 쫓아갔지만 역시 도망칩니다. 귀중품이 일부 사라졌고 아이의 침대에 똥을 싸놓았고 살아봐야 든 옷 위에는 오줌을 갈겨 놓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성도착증 범죄의 특징입니다. 그 후 그는 쓰레기를 버리고 현관문을 닫으려던
임신 3개월의 테리 월린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녀는 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되었고 가슴부터 배꼽까지 칼로 갈라진 채로 벌려져 있었는데 혈액이 배 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그가 피를 마시기 쉽도록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상처 틈으로는 내장을 꺼내 잘라낸 흔적이 있었고 왼쪽 가슴은 칼로 비집고 휘저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입에는 동물의 배설물이 들어있었고 옆에는 피가 들어있는 요구르트 병이 발견되었는데 사람이 입술을 대는 흔적이 있어 그가 테리 월린의 피를 마신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FBI의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레슬러는 이런 유형의 살인범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리란 것을 짐작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아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살인범의 범행 방식으로 볼 때 자기 관리를 할 정도의 정신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범행의 결과로 상의에 피를 묻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지역이 알렸습니다. 그는 피로 더러워진 옷을 버리고 갈아입을 옷을 사러 쇼핑센터로 향했는데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였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리화나와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에 심하게 중독되어 식사를 거르게 되자 비쩍 말라버린 그의 외모나 행색 탓에 그녀는 한동안 체이스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겨우 체이스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체이스가 들어가도록 내버려두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후 이블린 미로스와 그녀의 6살 배기 아들 제이슨 그리고 그녀의 친구 다니엘 메르티스 이 모두 한 집에서 총을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제이슨은 메르티스의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차를 훔쳤으며 이블린의 시체는 난도질당해 있었습니다. 그의 복부에는 십자 모양으로 상처가 나 있었는데 그 사이로 내장이 빠져나와 있었으며 역시나 장기가 잘려나갔고 온몸에 칼로 난도질당한 흔적이 보였고 시간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블린의 언니가 이블린에게 22개월 된 아기인 조카 마이클을 맡겼는데 집 안에는 어디에도 마이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살펴보니 아기 침대에 피 묻은 베개와 총알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욕실의 욕조는 핏물로 가득 차 있었고 인간의 뇌 조직과 배설물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시신은 체이스가 체포된 지 몇 달 후에 체이스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체이스의 폭력의 강도는 더 강해졌고 수사도 더욱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탐문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개를 총으로 쏘고 내장을 꺼내갔다는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자와 범인이 훔쳐 달아난 메르디스의 붉은색 차가 지나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붉은색 차를 운전한 사람이 백인 남성이라는 것 외에는 수사의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쇼핑센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경찰이 상의에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알려달라는 당부를 전하기 시작하자 그녀가 체이스를 떠올리고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메르디스의 차가 버려진 곳의 근처에 가까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체이스는 용의자들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경찰은 용의자 후보를 유인해내고 행동을 살피기 위해 보란듯이 대놓고 잠복 수사를 그만 철수하는 척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자 몇 분 후 체이스가 상자 하나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의 트럭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본 경찰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몸싸움 도중 22구경 권총이 떨어졌고 게다가 그는 메르디스의 지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상자에는 피 묻은 천조각이 가득했고
그의 트럭에는 피 묻은 장화나 연장상자, 칼 등이 있었습니다. 체이스의 아파트 내에는 피가 든 믹서기와 집안에 널린 옷가지 일부에 피가 묻은 것이 발견되었고, 냉장고 안에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접시에 담겨 있었으며 심지어 사람의 뇌 조직을 담은 용기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부엌에 있는 칼 몇 자루는 몰린의 집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벽에 걸린 달력에는 피해자들이 살해된 날짜에 오늘이라는 글자들이 각각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들은 1978년의 남은 날짜들 중 무려 44개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체이스는 그 이후로도 44번이나 더 살인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체이스에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그 전에는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를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할머니 누나와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엄마가 크리스마스에도 나를 엄마의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엄마가 날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며 총을 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고, 어느 날에는 한 여자를 쏜 뒤 피를 좀 빼냈어요. 다른 집으로 들어가고 왔더니 온 가족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전부 쏴 죽였어요. 또한 체이스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남자친구가 죽은 배후에는 마피아가 있으며, 그 친구는 마피아 활동으로 마약을 팔았고, 그 마피아 조직은 자신의 어머니를 조종했고 자신을 중독시키며 돈을 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이스는 중증 조현병 환자였기에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도 종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상태였습니다. 재판 때 변호인 측은 체이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하였지만, 검사 측은 그는 범행 당시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반박했고, 결국 그는 총 6건의 살인에 대해 1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 감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다만 프로파일러 로버트 레슬러는 이러한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살해한 살인범은 자신이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사형을 피했는데, 정신병원이 체이스의 남은 여생을 보낼 것임에도 사형수 감방으로 보내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테드 번디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재판 때는 조용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체이스는 조용한 정도를 넘어 멍하니 형광등만 바라보고 있는 등 유난히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 정신질환 의혹이 컸습니다. 체이스는 그 후 로버트 레슬러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사람을 죽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으며 살기 위해 필요한 피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누 중독이라는 것도 설명했는데, 욕실에 있는 비누를 들어올렸을 때 비누 아래쪽이 보송보송하게 말라있다면 괜찮지만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면 비누에 중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누독은 사람의 피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못쓰게 만든다는 매우 기이한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후로도 자신은 독살당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980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교도관은 체이스의 감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체이스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교도관이 건네는 인사말에 대답하지는 않자 교도관은 움직이지 않는 체이스에게 소리치고는 감방에 들어갔고, 잠시 후 검시관은 감방을 뒤져 체이스의 유서를 찾아냅니다. 체이스는 조현병과 동반된 환각과 우울증 때문에 매일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체이스는 매일 3알 받는 이 알약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먹어 자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걱정했던 심장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이스는 사람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길거리로 나가 아무 집의 문이나 흔들어 보곤 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지만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들어가고 싶으면 잠긴 문이라도 따고 들어간다든지 할 텐데 체이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문이 잠겨 있으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라고 말했답니다. 범행 방식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논리가 결여된 채로 치밀하지도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유형으로, 이런 경우 보통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관계로 시신을 은닉하거나 현장을 청소하거나 지문을 감추려 장갑을 끼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경찰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대부분의 살인범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비조직적 살인범의 특성에 완벽히 부합하다 보니 현재까지도 프로파일링을 할 때 비조직적 살인범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분열증 유발 어머니 이론은 현재 근거가 없는지라 폐기되었지만 체이스의 어머니도 조현병이었기에 유전되었거나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었기에 정신병이 발병되게 하는 원인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이스가 중독되어 있던 메스암페타민은 1893년 도쿄대학 의학부의 나가이 나가요시라는 교수가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마방 추출 물질인 에페드린으로 새로운 감기약을 개발하던 도중에 뜬금없이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축농증, 진해 거담제에 효과가 있었지만 임상실험을 하다 보니 원래의 의도보다 심박수 증가와 심근 활동 강화 등의 부작용이 더 눈에 띄었고, 이 부작용을 연구하다가 연구 도중 발견한 것이 강력한 각성 효과입니다. 결국 일본의 제약회사인 다이니폰 제약은 시로폰이라는 이름의 피로회복제로 상품화를 합니다. 시로폰이라는 상품명은 그리스어로 노동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필로폰스에서 유래한 상품명입니다. 이 상품명이 한국어로 전해지며 시로뽕이라는 은어가 되었고, 시로야 뿅 가라 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품명이 갖다 붙인 표현일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이니폰 제약이 팔던 메스암페타민의 상표 시로폰의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 문구가 최신 항피로각성제, 피로의 방지와 회복의 시로뽕정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각성제 계열 약물들을 포함한 메스암페타민은 정말로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피로를 느끼지 않게끔 초과적으로 뇌를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몸에서 피로를 당장에만 느끼지만 못하게 할 뿐이고, 그간의 피로가 오롯이 뇌와 신체에 쌓이는 부작용으로 인해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2차 대전 이후로 시로뽕 대신 뼛속까지 약기운이 빨려 들어간다는 호네마데 샤브라레루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샤브란 속어를 더 널리 쓰며, 이 샤브가 퍼져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샤브가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어이고 법이나 언론이 다룰 때는 각성제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로는 짝대기, 술, 얼음, 아이스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메스, 아이스, 스피드, 대속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고 다양한 별명이 있고, 1960년대에는 모드족이 즐겨 먹던 정제 메스암페타민이 보라색으로 착색되어 퍼플 하트라고 불렸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빙독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얼음처럼 생긴 마약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권에서는 티나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도파민과 관련된 것들은 죄더 건드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와 분해의 억제제 겸 도파민 분비 자체 또한 촉진시켜 도파민의 총량을 더욱 뻥튀기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메스암페타민 복용 시 뇌 내 도파민 수치 증가는 최대치로 약 1200%, 즉 평소의 12배까지 도파민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양쪽 진영 모두 병사들에게 지급하던 약품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가장 잔혹한 전선이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보병의 기대 여명은 24시간 미만이었기 때문에 장기 부작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에 지휘관 입장에서는 못 구해서 못 주던 약품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암암리에 보급한다는 루머가 존재하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참모선 너머로 무작정 달려오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필로폰이 지급된 것 같다는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의 심각한 부작용은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약효 때문에 식욕을 상실하는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식욕이 아예 없어집니다. 물론 배고픈 감각만 사라지는 것이지 칼로리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므로 영양 상태는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피골에 상접하는 몰골이 되는 게 비일비재하며 이걸 노리고 다이어트 약 제조회사 등이 엑스암페타민을 첨가했고 훗날 식약처, FDA 등에 적발되어 철퇴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뇨장애, 폭력적 충동과 분노 조절장애 등을 동반합니다. 이처럼 중증 조현병과 마약 중독 상태로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저지른 리처드 체이스는 범행 후 시체를 훼손하고 피를 먹거나 식인을 하는 방식 때문에 일명 세크라멘토의 뱀파이어라고 불렸습니다.